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시끄럽잖아요. 또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르고 이런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기사를 보면은 그냥 부동산 오른다. 어디 기사 보니까 여보 우리 부동산 어디 사야 돼? 이런 제목이 자극적인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AI 인공지능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투기를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벌써 환율이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저축은행 지금 아슬아슬한데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터지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심리를 가라앉히죠, 사람을. 그럼 심리를 가라앉히면 당연히 물건이 있든 없든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폭등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 죽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 요인들을 같이 보자 이 말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상향했다. 결국에는 오르더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부동산 값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사는 과거처럼, 시점. 네. 4년, 6년 동안 뭐 반값 정도 됐다가 4, 6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 또는 그런 시점에 말기 그런 시점에 산다든가 하면은 집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처럼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집을 산다든가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예.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상업용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주거용은 인간이 사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네. 주거용은 뭐 간신히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업용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특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 좋은 곳이 상업용이에요. 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점포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잖아요. 아파트 상가나 이런 서울시내 상가들 봐봐요. 네. 공실이 굉장히 많고 네.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임차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은 아직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금리가 많이 인하야 돼야죠. 금리가 예. 인하되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리 분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네.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 자영업자들 사업 소득으로 대출 받은 분들이 사업 네. 대출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금리 인하되면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은 이제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사고 안 사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이거는 뭐 마치 복권을 사가지고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 움직이게 좋아요. 네, 관망을 해야 네, 된다.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미국의 실질 경기 상황은 어때요?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체감 경기는. 네. 물가도 체감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미국에 지금 레스토랑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10개 정도의 그 식당 체인점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파산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린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를 내린 이유는 네. 경기 침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국내에서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는 뭐 최근 보니까 냉탕 온탕으로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고 신고가 형성되고 또 무주택자들한테 대못을 박는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잖아요. 네. 그런 기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시끄럽잖아요. 네.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또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기사를 보면은 그냥 부동산 오른다.
어디 기사 보니까 여보 우리 부동산 어디 사야 돼 이런 제목이 자극적인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일간지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AI 인공지능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파트 그 중에서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 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또 기사화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펼 때 부동산 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책 수단을 또 펴고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리고 또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무주택자들이 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이런 사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정부의 정책은 당국자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팔고 나가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갔고 지금도 팔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래도 등기도 안 하고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신고가가 형성됐어요. 50억, 60억이 됐어. 그럼 나중에 이제 거래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 안 된 거예요. 근데 신문에 이미 났잖아요. 났죠. 신고가가 형성됐다고. 그게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격을. 그건 일종의 조작이죠. 그 조작을 뭐 명확하게 증거를 대고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등기 안 하고 거래하는 건수가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를 보고 섣불리 달리면 큰일 나죠. 그 말씀이시죠. 네, 내가 한 5, 60억짜리 사고도 그게 값이 제로가 돼도 나는 그렇게 뭐 약간 아프다 이 정도만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 잃으면 나는 전 재산을 다 잃는다 이런 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하여튼 거래에 좀 이상한 징후가 흘러가고 있어요.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식적으로 한 40% 하락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락한 거죠. 평균적으로 40% 하락했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국토교통부도 주택도시보증기금인가 그걸 가지고 미국 보스턴에 빌딩에 투자를 했잖아요. 1,800억을 그때 고스란히 손해를 봤잖아요. 국토부조차도. 그 외에도 뭐 투자기관이나 은행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몇천억씩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 국민의 세금이지 않나요? 국토부의 국토부는 국민의 세금인데 일반 국토부. 은행이나 투자기관은 개인들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그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투자한 거를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투자기관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도 아예 그냥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럼요.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위축되는 거죠. 지금 투자기관도 위축되고 또 은행도 위축되고 조금 전에 정부도 손실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손해로 돌아오면 우리 국민 전체의 손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손해로 돌아와서 지금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결국. 공급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요. 공급이요? 지금부터 2, 3년 뒤에 아파트 공급 인허가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 공급이 이제 급감할 거다. 이래서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폭등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2, 3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 3년 우리가 22년도에 금리 인상으로 건설하고 다 안 좋았잖아요. 이때는 정말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 따지면 25년 내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3년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막 PF 지원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하던 거 잘 갔어요. 분양 잘 되는데 뭐, 그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22년도에 인허가는 되게 작았어요. 23년도에는 그 전에 비해 코로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았었고, 그리고 올해는 인허가 물량 보면 평년에 87%예요. 별로 안 작아요. 근데 더 기억을 더듬으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도 입주물량이 꽤 돼요. 근데 작년에도 꽤 됐어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로 버텨서 올라갔고 올해는 많은 게 언제 나오냐면 지금 11월에 나오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둔천주공이 10억, 11억 막 부르고 있는데 잘 안 나가나 봐요. 제 느낌이. 전세? 네, 전세요. 동대문구가 또 한 8,000세대 들어와요. 한 구에 어마어마하죠. 그게 1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강북에서는 걔가, 여기선 얘가,
조금 시장을 네. 공급 물량을 벌써 2만 채가 좀 던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상반기에 그냥 2만 깔고 가니까 내년에 입주물량이 많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021년도, 20년도 때 막 한 사업들이 22년도에 삐끗하니까 잠시 스톱을 1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딜레이가 템포가 늦었잖아요. 그럼 됐고 말씀하시는 26년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26년에 가기 전에 지금 주택 가격이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약간의 부침에서 내려간다. 네. 가정은 사람 심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집값이 계속 내려가네? 네. 좀 위축될 수 입주 물량이 있죠. 네. 저거 뭐 무슨 상관이야? 안 움직여요. 네. 그런데 막 움직일 때 입주 물량이 전부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도 때 똑같아요. 2008년도에 짓다가 다 말았어요. 그럼 얘가 2011년도예요. 입주가. 네. 3년 뒤. 비슷하죠? 근데 그때 그 전에 2011년에 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서 11년, 12년, 14년, 14년, 4년을 쫙 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없으면 네. 2026년에는 말씀대로 네. 폭등은 아니지만 반등 회복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예.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물량이 또 나오면 또 조정 들어가고 이게 이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MB 정부 시절처럼 저축은행 지금 아슬아슬한데 몇 개 있거든요. 예. 거기 몇 개 터지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심리를 가라앉히죠, 예. 사람을. 예. 그럼 심리를 가라앉히면 당연히 물건이 입든 없든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면 네. MB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도 2012년에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8년이었으니까 11년 쉬고. 예. 근데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건 100%는 아니구나.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폭등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 죽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 요인들을 같이 보자 이 말이죠. 네. 지금 대출 규제를 이제 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선호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네. 그거는 데이터에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완전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요. 예, 현재 그냥 데이터요. 수직 이거 하락. 10월 7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20일 날짜인데 이거 잘못 썼거든요. 제가 강남구 보세요. 180개. 1월 달에 189개인데 좋을 때 549개 찍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때가 좋을 때죠. 네. 그리고 9월 달 현재 182개예요. 열흘 남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자리야 200개 반토막 나죠? 더 중요한 건 10월입니다, 여러분. 네. 10월 지금 20일 지났는데 29개예요. 이거 급감이네요. 잘해야 네. 70개, 80개,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549에서 100개면은 뭔가 좀 확 줄었잖아요. 80%가 줄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마영성도 그래요. 보시면 370개 찍었다가 130개 이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 없고 매물은 계속 느는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그 분위기가 이제 네. 시작이다. 강남 4구도 매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4구로 치는데 네. 유념한 분위기 하나 있어요. 요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딱 꺾였죠, 여기. 10월 네. 첫째 주에요. 네네. 꺾였는데 그 다음 어때요?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역대 최다 매물을 돌파했어요. 근데 아까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토지 거래하고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겁니다. 네. 다른 데도 희한한 건 이 구별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담합 세력이 있나 너무 신기해요, 그죠? 네. 거짓말 같이 그 다음 주에 물건들이 갑자기 다 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이거 분위기는 매물 증가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급하잖아요, 경사가 보시면. 이때 여기 올라갈 때 완만한데 여기 그냥 갑자기 착 위를 탁 쳐드니까 여기 보면 정부 좀 넘고 다 넘고 서초구만 네. 토지거래 허가에서 좀 풀려서 그런지 혼자 좀 다른 모습을 잠깐 보이지만 네. 결은 비슷하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또 돌파하면 서초구도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매물이 너무 급증하면서 가격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 그 전세의 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거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영향을 미치는 정확하십니다.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6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되니까 조용히 7억에 해주세요. 5억은 대출 받고 뭐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네.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부가 딱 규제했잖아요. 막으니까 네.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 내던 거를 갖다가 전세돈 받아서 메꾸고 이런 게 전형적인 갭투자 사람들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걸 막았잖아요. 네. 네 돈으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아, 네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전세 들어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라. 이러니까 그것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 투자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자산이 건전해서 투자하신 분보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무리하게 과도한 탐욕으로 투자한 게 물건이 많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도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 이제는 안 나가서 역전세를 걱정해야 된다. 뭐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너무 맞아. 급변하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시장에 계신 그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안정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부가 잘해야죠. 정부가 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국민들이 무슨 정책을 위반할 능력도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대신하는 건데 국회의원분들은 뭐 지금 뭐 명태균 사건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 거 바쁘신 것 같고 네. 그럼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빚어진 이유는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세수가 한 60조 가까이 지금 펑커 난 거로 저는 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게 1년에 300에서 350조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600조 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5, 60조가 펑크가 났다? 펑크 난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 정책금리 쓰느라고 몇십 조 썼잖아요. 네. 그거 안 쓰고 하면은 다른 원래 있던 예산들을 할 거 아니야. 집값 버티지 말고. 네. 이런 데서 조금 혼란들이 있겠죠? 그 예산 잡고 이런 기재부나 이런 데서. 네, 네. 그 와중에 하는 총재가 가계부채 긴축 정책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기자회견 때 거시 건전성 강화 정책. 아. 말은 멋있죠. 경제 건전성 확. 네. 이게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부채를 줄인다는 개념이고 네. 그리고 힘든 취약기업은 지원하고 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형태는 4개월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정책금리는 가더라도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계속 강화하면 투자나 투기꾼은 없어지고 물론 일부 언론들이 그런 기사는 띄우잖아요.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집을 사 막 이런 식으로. 네. 대출 안 해주고 오래 가면 집값 내려오잖아요. 집 안 팔리면. 그 매물 많잖아요. 근데 그거 역적인 관계인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언론들이 집값을 제대로 보도 안 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급변하는 시장이 왜 나오냐. 변할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급변한 건 아닌 거죠. 언론들이 껍데기를 씌우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동향 지표는 사실 거의 그 왜곡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첫 펌핑을 하니까 거기다 대출금리를 싸게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무주택자 갈아타기가 다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의 그 행태가 이어지려면 또 정책금리 저렴하게 해서 정책금리 쓰면서 몇 조씩 펑크 나거든요. 1, 2조씩. 그것도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임기 맞추셨을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시니까 그 가신들이 가계부채는 좀 잡아야겠습니다라는 게 그건 맞은 것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하려면 결국은 대출은 약간 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네.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다 통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네. 진짜 우리가 막 팍 꺾이지 않는 한은 다시 이렇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네.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 네.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네. 당장 피해오는 게 아니라 내수가 줄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면 일단 상가가 박살나겠죠. 자꾸 공실률이 공실이 너무 많아요. 늘어나니까. 네. 그럼 상가에서 그분들이 아파트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가에서 나오던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심하게 볼 때 예. 아파트에도 대출을 받았어. 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내. 예. 그럼 아파트 극단적인 경매, 예지만 경매죠. 팔아야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내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저변에서 돈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저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 가게가 음식을 못 하거나 위생이 안 좋아서 딴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적으로 잘 되는 데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온라인 비중이 지금 50%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이 뜬 지가 여러분 네. 기억을 더듬으면 얼마 됐을까요? 잘해야 10년이잖아요. 10년이에요. 그리고 이 풀로 막 떠오른 건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가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는 버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안 팔리는 거죠, 이제. 그죠? 더 안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느 구로공구상가가 있어요. 막.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인터넷에서 팔아. 네. 구로공구상가 닫으면 그 옆에 있는 식당 어떻게 돼요? 같이 안 되죠. 닫아야죠. 네.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번엔 다른 게 상가 같은 경우에 직격탄이고 네. 그 다음에 상가가 직격탄을 받는데 아파트도 직격탄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업자금을. 아. 사업자 대출로. 이게 네. 양이 꽤 돼요. 이거 분석했거든요. 또 네. 저 금융기관에서. 제가 내용 듣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 중에 또 다중채무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경매가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건 그 전에 또 한쪽에서 뭐가 벌어져요? 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네. 이런 일이 시작이 돼서 원래 그 충격은 늦게 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사업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게 좀 제가 보고 있는 예측이에요. 그건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말씀대로. 예. 네. 그러면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고 네네. 2025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전망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럴 경우에는 힘은 지금 수준에서 멈출 것 같고 가격 수준이요. 다만 지방은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다는 시나리오가 가면. 근데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좀 세게 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부가 잘 관리하면 연착륙을 할 겁니다. 그거는 구조조정과 이런 거를 감수할 때 정부가. 네. 근데 그럴 의지가 지금 반반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벌써 환율이 터지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안 커서 같이 네. 망가지거든요.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원가는 비싼데 팔리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조그만 충격만 와도 좀 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럼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 뭐 자동이죠. 또 농협도 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위 종합별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조그만 지뢰들이 많아서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터지면 세게 조정을 겁니다. 멘탈이 약간 다운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리스크든 우리나라의 리스크든 그것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한 네. 1, 2년 안에 결정 날 것 같아요. 네. 전까지는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타입니다. 네. 조금 더 욕심내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을 네.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네. 그 뒤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펼쳐진다라면 그 뒤에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